샬롬. 토론과 토의 5번째. 전쟁에 여러 번 나간 그리스군 아저씨들 몇 명을 모아서 토의를 해보려고요. 그럼 원탁 토의가 되겠구나. 원탁 토의? 좀 전에 하네스 아저씨에게 여러 가지 토의 방법을 들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레토가 머뭇거리자 하네스 아저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원탁 토의라는 것은 몇 명의 사람이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거지. 맞아요. 근데 원탁이 있을까요? 레토의 말에 하네스 아저씨가 웃고 나서 말했어요. 꼭 원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등하게 자유로운 토의를 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란다. 아하, 어느 주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토의가 원탁 토의라는 거군요. 하네스 아저씨는 말을 잘 알아듣는 레토가 기특하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트로이 목마를 만들자. 레토는 장작불을 피워놓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그리스군 아저씨들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 어떨까요? 토의? 네. 공통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2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걸 토의라고 해요. 레토가 토의에 대해 우쭐해하며 말하자 뒤따라온 하네스 아저씨가 레토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레토, 네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한 것 같구나.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그리스군 아저씨가 말했어요. 나는 전쟁이 길어질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토의를 할 수 있겠니? 그러자 대답하려는 레토의 말을 끊으며 나이 든 그리스군 아저씨가 말했어요. 전쟁을 그만두자니 무슨 소리야? 여태까지 죽을 고생을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수염이 많은 그리스군 아저씨가 화를 내며 대꾸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트로이 성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건가? 전쟁에 대한 토론이 말싸움으로 바뀔 것 같자 레토가 나섰어요. 싸우지 마세요. 그건 올바른 토론의 자세가 아니에요. 올바른 토론의 자세?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상대편 의견에서 옳은 내용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토론의 자세이라고요. 레토의 말에 그리스군 아저씨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그럼 판정단인 될 테니까 올바른 토론의 자세로 토론을 시작해 보세요. 레토의 말에 수염이 난 그리스군 아저씨가 물었어요. 판정단이 뭐냐? 아저씨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자 레토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판정단이란 토론에서 양측 토론자들의 말을 모두 들어보고 이긴 편과 진 편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네가 심판이 되는 거구나. 네, 그렇죠. 레토의 말이 끝나자 하네스 아저씨가 속삭였어요. 올바른 판정단의 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냐? 그거야 내 마음에 드는 의견을 내 쪽을 이긴 편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하네스 아저씨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토론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토론자들은 예의 바른 태도로 토론에 참여하지요. 토론 주제에 맞는 의견을 말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토론자의 평소 행동과 토론 내용을 연관지어 말하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은 토론자의 태도는 상대편 토론자를 비꼬거나 공격하는 말투를 쓰고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올바른 토론자의 태도는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대편 의견에서 옳은 내용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토론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니? 판정단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하면 되는데 말이다. 하네스 아저씨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럼 올바른 판정단의 태도는 뭔가요? 토론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할지
기준을 정해야만 한단다. 전쟁을 계속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토론을 할 경우라면 평가 기준이 뭐가 되겠니? 네토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서 말했어요. 그리스군의 피해를 줄이고 큰 이익을 얻는 거겠지요. 하네스 아저씨가 흐뭇하게 네토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럼 그런 의견을 내는 토론자를 이긴 편으로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럼 아저씨가 올바르게 사회를 보세요. 네토의 말에 하네스 아저씨가 물었어요. 올바른 사회자의 태도는 알고 있는 것 같구나. 그냥 한 말이었는데 하네스 아저씨가 물으니 네토는 당황스러웠어요. 사회는 그냥 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란다. 나이가 아무리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도 상대편에 똑같은 발언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사회를 보는 게 올바른 사회자의 태도지. 네토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말했어요. 토론에서는 모두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잠자코 듣고 있던 젊은 그리스 군이 말했어요. 트로이 성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갑작스러운 말에 토론을 하려던 그리스 군 아저씨들이 술렁거렸어요. 강철처럼 강한 트로이 성벽을 부숴버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트로이 성 근처만 가도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날아갈 수도 없잖아. 토론이 다시 토의로 바뀌면서 주제도 달라지자 네토는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휴, 토론했다가 토의했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한숨을 내쉬는 네토에게 오디세우스가 다가왔어요. 네토, 아직도 토론을 하고 있는 거냐? 그게 잘 안 되네요. 걱정하지 마라.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를 함락할 계획이니까. 오디세우의 계략, 오디세우의 계략. 목마를 만든다고요? 네토는 놀란 얼굴로 오디세우에게 말했어요. 그래, 목마 안에 병사들을 숨겨놓고 그리스군을 철수하는 척할 거야. 그럼 트로이는 우리가 남긴 목마를 성 안으로 옮겨놓고 승리의 파티를 벌이겠지. 그때 나이 많은 그리스군 아저씨가 말했어요. 트로이 군이 목마를 불태우면 어떠죠? 맞아요. 그리스군이 만든 목마는 불길하다고 목마를 태우고 버릴 거라고요. 오디세우는 팔짱을 끼고 나서 말했어요. 목마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제로 나와 토론을 하겠나? 제가 장군님과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의 원칙만 지킨다면 나는 언제든 환영하네.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오디세우스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토론의 원칙은 합리성의 원칙, 유연성의 원칙, 역동성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라네. 세 가지씩이나 되나요? 그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장군님에게 크게 혼날 것 같은지 그리스 군 아저씨는 벌벌 떨었어요. 그때였어요. 오디세우스 장군이 목마를 만들겠다는 말을 전해 들은 다른 병사들이 몰려왔어요. 장군님, 정말 대단한 생각이십니다. 트로이를 속여서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하다니 정말 멋지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 트로이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겠군요. 그리스 병사들의 진송을 들은 오디세우는 우쭐해서 말했어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라네. 하네스 아저씨는 어서 목마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서두르듯 말했어요. 저는 그럼 목마를 지을 나무부터 모아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목마를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네토는 목마를 만드는 하네스 아저씨에게 음식과 물을 날라다 주었지요. 그런데 워낙 큰 목마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다 만든 목마를 옮기기 위해서는 커다란 마차도 필요했지요. 토론을 위한 세 가지 원칙. 토론을 할 때 일정한 원칙이 없으면 토론이 잘 진행되지 않아요. 따라서 토론에도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지요. 토론에 필요한 합리성의 원칙, 유연성의 원칙, 역동성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첫째, 합리성의 원칙이란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지요. 나이가 많고 적거나 신분이 선생님과 학생이라도 토론을 하자고 했으면 말할 기회를 똑같이 줘야 해요. 이를 합리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연성의 원칙.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양쪽의 의견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돼요. 나만 옳다는 생각도 바뀌지요. 이렇게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유연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역동성의 원칙. 세 번째, 역동성의 원칙.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열심히 자기 주장을 펼쳐요. 토론을 마쳐도 또 토론하고 싶어 하지요. 이렇게 토론을 좋아하는 것을 역동성의 원칙이라고 한답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토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토론.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읽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상대편이 제시한 자료도 보게 되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때 자료는 정확하고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토론자는 신뢰를 얻게 되고 인터넷으로 모은 자료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지요. 시간이 얼마 없는 데다 나무도 부족해서 목마와 마차를 모두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네스 아저씨의 걱정스러운 말을 들은 네토가 말했어요. 그럼 마차를 만들지 말자에 대해서 토론할까요? 마차를 안 만들면 어떻게 목마를 옮길 수 있겠니? 제가 실수했네요.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크게 웃었어요. 그때였어요. 오디세우스 장군이 네토를 불렀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오디세우스 장군의 표정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오디세우스 장군의 막사로 들어간 네토는 또 다른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았어요. 네토, 네게 부탁이 있단다. 네, 말씀만 하세요, 장군님. 네가 이곳에 올 때 우리 그리스 군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지. 네, 그럼요. 너도 알다시피 목마가 거의 완성됐단다. 이 목마를 두고 분명 트로이인들이 논란을 벌일 거야. 목마를 성 안으로 들어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그런 논란이 합리적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해주는 게 네 첫 번째 의무란다. 네토는 여기까지 잘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디세우스 장군이 말을 이었어요. 토론의 승패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는 쪽으로 기울면 네 임무는 그것으로 끝나. 그런데 만약 토론의 승패가 반대쪽으로 흐르면 바로 이 아저씨에게 신호를 보내면 돼. 그게 두 번째 임무란다. 네토는 막사에 같이 있는 아저씨들을 바라보았어요. 아저씨의 얼굴에는 비장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미리 계략을 짜서 이 아저씨에게 알려주었어. 그런데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아저씨가 무엇라 말한들 무게감 있게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가 토론의 장을 만드는 건 미리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라 보면 된단다. 그제야 레토는 오디세우의 모든 계획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오디세우스 장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원래는 우리 그리스군 중 한 명을 보내려 했단다. 그런데 그 신분이 탄로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아. 그러던 중 네가 떠올랐단다. 어린 너라면 트로인들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을 거야. 또 너라면 아무런 제약 없이 트로인들 틈에 끼어서 말할 수 있겠지. 레토가 오디세우스 장군의 눈을 또렷이 바라보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어요. 네, 장군님. 얼마 뒤 드디어 목마가 만들어졌어요. 목마를 태울 마차도 만들어졌지요. 병사들이 목마 안으로 숨어들자 그리스 군은 전쟁을 그만두고 돌아가는 척했어요. 하지만 모두 근처에 있는 섬 뒤에 숨어 있었죠. 삐그덕 닫혀있던 성문이 열리고 트로이 병사들이 나오는 모습이 네토의 눈에 보였어요. 논리는 나의 힘, 논리는 나의 힘. 비판적 사고라고도 하는 논리적 사고는 주장을 할 때 어떤 근거나
까닭을 들어 말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에도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지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논리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새 친구 서우, 미나, 준혁이가 스컹크와 방귀 대장의 방귀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미나는 그냥 방귀 대장이 이길 거라고 말했고 서우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방귀 대장이 이길 거라고 말했지요. 준혁이는 스컹크가 방귀를 3에서 4m까지 뿜으니까 스컹크가 이길 거라고 말했어요. 세 친구 중 논리적인 사고를 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방귀 대장이 이기는 까닭을 말하지 않은 서우나 방귀 대장을 선택한 까닭을 전혀 따져보지 않고 그냥이라고 대답한 미나는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반면 준혁이는 스컹크의 특징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으니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서우나 미나보다 준혁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더 쉽겠죠. 논리적 사고는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문제 상황에서 내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를 찾아내는 능력이랍니다. 논증이 뭐예요? 논증이 뭐예요? 논증은 뭐뭐 때문에 뭐뭐이다처럼 이유가 함께 제시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윤서는 이번 콩쿠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훌륭한 피아니스트예요 라는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주장과 이유를 어려운 말로 진술이라고 하는데 이 중 참이나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술만 논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 닫아라 명령. 너 숙제를 했니? 질문. 와, 그 오빠 정말 멋있어. 감탄과 같은 문장은 논증을 만들 수 없어요. 이런 진술들은 참이나 거짓이라고 판단하거나 그 까닭이나 근거를 말하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논증을 제대로 하려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다와 같은 논증을 평가할 때에는 앞뒤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를 생각하면 되지요. 앞에 이유를 듣고 뒤에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은 논증입니다. 예를 들어 찬영이는 재수없어. 그래서 나는 찬영이가 싫어 라고 하면 논증이 되지 않아요. 싫다는 말이나 재수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뜻이니까요. 반면 엄마 아빠는 나한테 거는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라는 말은 앞의 말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지요. 보통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이렇게 앞뒤 관계가 좋은 문장이 좋은 논증이 된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다. 트로이 병사들은 적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성에서 몰려 나왔어요. 하지만 이들은 곧 그리스군이 머물렀던 곳에 세워져 있던 거대한 목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리스군이 있던 곳에 왜 이런 거대한 목마가 있는 거지? 트로이인들이 목마를 둘러싼 채 웅성거렸어요. 트로이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가 왔어요. 네토도 어느새 군중들 사이에 숨어들었죠. 별 회개한 일이 다 있군. 그리스군이 왜 이런 걸 여기에 만들어놨지?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가 이 목마를 어찌할까 궁리하는 동안 트로이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내는 의견은 크게 두 가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야 한다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로 나뉘었죠. 프리아모스 왕은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네토는 이때다 싶어서 크게 외쳤어요. 목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벌여요. 그 이야기를 들은 프리아모스 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한 네토가 그리스 아이라는 사실을 프리아모스 왕과 트로이인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토론을 벌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2대2 토론을 하되 먼저 트로이 지도자들 중 찬반 토론자 각각 한 명씩, 그리고 트로이 시민 중
찬반 토론자 각 한 명씩 뽑아 토론하도록 하겠네. 그러자 트로이 시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토론자를 추리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찬성하는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뽑혔죠. 트로이 지도자들 중에서는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 파리스가 찬성, 즉 토론자로, 프리아모스의 왕의 딸 카산드라가 반대 측 토론자로 뽑혔죠. 그제 프리아모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트로이의 명장 아이네이아스를 불렀어요. 자네가 사의를 맡아 토론 준비를 하도록 하게. 네, 폐하. 아이네이아스는 발빠르게 토론 준비를 시켰어요. 목마를 성 안으로 들어야 하는가로 토론 주제를 정하고 토론자들에게 이를 확실히 알려서 그 주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했어요. 토론자들은 잠시 주어진 시간을 통해 좀 더 자기 주장을 다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같은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과 토의를 했지요. 토론자들의 토의가 다 이루어진 듯 하자 아이네이아스가 찬반 토론자들 사이에서 위험있게 말했어요. 토론의 주제는 이미 알고 있듯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이 문제에 트로이인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10년간 지속된 트로이와 그리스의 전쟁을 승리로 마감할 이때 이러한 문제로 국론이 나뉘게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토론을 통해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겠습니다. 아이네이아스는 토론자와 청중에게 토론 주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토론을 하는 목적을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청중에게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토론 순서나 제한 시간, 진행에 관하여 설명했어요. 토론을 시작한 거예요. 자, 어느 쪽부터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자의 말이 나오자마자 반대측 토론자들을 대표하는 프리아모스의 딸 카산드라 공주가 나섰어요. 내가 먼저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토론자로 나선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일찍이 아폴론 신께서 내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트로이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카산드라는 말을 이었어요. 내가 저 목마를 봤을 때 어떤 장면이 눈에 보였는지 아십니까? 저 목마 안에 숨은 수십 명의 날랜 병사들입니다. 저 목마를 끌어들이면 숨어있던 병사가 나와 트로이의 성문을 열어줄 것이고 결국 트로이는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레토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우리 그리스군의 괴력을 꿰뚫고 있어. 레토는 무엇인가 세차게 얻어맞은 듯 잠시 멍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답답한 마음에 카산드라가 외쳤어요. 저 목마를 불살라야 합니다. 그래야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카산드라를 탁하다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무도 카산드라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사실 카산드라가 아폴론 신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아폴론을 거부하자 아폴론은 카산드라가 하는 예언을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하는 저주를 내렸지요. 상황이 반대측 토론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반대측 토론자 중 하나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나섰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얼마 전까지 트로이와 그리스는 치열하게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군이 호련히 짐을 싸들고 도망을 갔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트로이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토론자는 내친 김에 목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목마에는 분명 그리스인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당장 부수거나 불에 태워야 합니다. 청중들 사이에 옳소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 소리가 삽시간에 여기저기로 번져나갔지요. 여기까지 반대측 주장이 끝나자 아이네이아스가 방향을 돌려 찬성 측 토론자들을 보고 말했어요. 자, 그럼 찬성 의견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쪽 토론자를 대표하는
파리스가 먼저 나섰어요. 여러분, 저 거대한 목마에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그리스군이 안전한 철수를 위해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노나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파리스는 조금 뜸을 들인 뒤 말했어요. 그런데 뭘 주저해야 합니까? 어서 빨리 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고 성스러운 의식을 치러서 그리스인들이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센 풍랑이 퇴각하고 있는 그리스 함선을 삼키게 해야 합니다. 발언이 끝나자 사람들이 파리스 왕자를 연호했습니다. 아이네이스아스 장군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다음 창선론자 계속 발언하시지요. 파리스 옆에 있던 찬성 토론자가 말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무엇을 얻습니까? 바로 전리품입니다. 저 목마는 아테네 여신께 바친 것입니다. 일찍이 전리품 중 저만치 귀한 전리품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당장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트로이인들은 또 그 말이 옳다고 환호했어요. 토론의 승패는 찬성 측으로 기우는 듯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안 됩니다. 목마를 성 안에 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토론장으로 뛰어든 그 사람은 아폴론 신전의 사제인 라우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목마가 덕하니 적군이 준비했던 해변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일이 또 있습니까? 우리들은 저 목마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목마를 향해 창을 힘껏 던졌어요. 창은 목마의 배를 정통으로 맞췄어요. 그와 동시에 목마 속에서 사람의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지요. 게다가 사제였던 라우콘의 돌발 행동은 트로아인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목마를 의심하는 쪽으로 기울게 했어요. 레토는 이때다 싶어 재빨리 오디세우스 막사에서 보았던 아저씨가 숨어 있는 곳을 향해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나 시간은 점점 흐르고 트로이인들의 웅성거림이 함성으로 바뀌며 목마를 거의 부수기 직전이었어요. 레토는 조바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리스군을 잡아왔다. 그리스의 나고병을 잡아왔다. 그때 트로이 병사의 외침과 함께 한 그리스 병사가 잡혀왔어요. 레토가 신호를 보냈던 바로 그 아저씨였어요. 아저씨의 발은 상처를 입어 헝겊으로 감았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토론장에 있던 프리아모스 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른 대로 대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너는 누구냐? 제 이름은 시논입니다. 오디세우스 장군의 모함을 받아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질 뻔하였지요. 제가 제물로 바쳐져야 그리스군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다면서요. 억울했던 저는 간수를 속이고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시논의 행색이 처참하기 그지없어서 그리스군에게 버림받아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어요. 말도 너무 그럴싸해서 모두들 철석같이 믿었지요. 프리아모스 왕이 말했어요. 저자의 결박을 풀어라. 프리아모스 왕은 목마에 대해 깨물었어요. 시논은 그리스의 앙심을 품은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어요. 당장 이 목마를 성 안에 들여야 합니다. 그리스의 현자 칼카스의 목마가 트로이 성 안에 들어가면 트로이가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군이 목마를 왜 이리 크게 만들었겠습니까? 트로이군이 성 안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전쟁의 신 아테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목마를 성 안에 들이십시오. 프리아모스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트로이 시민들은 너무도 논리 정연한 시논의 말에 깜빡 넘어가고 말았어요.
레토도 감탄하고 있었어요. 다만 레토의 감탄의 대상은 시노이가 아닌 오디세우스 장관이었어요. 오디세우스 장관님이 신혼 아저씨한테 4가지 단계로 논리 정연하게 말하도록 일러준 게 틀림없어. 4단계로 놀리는 편은 4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주장, 2번째는 근거, 3번째는 관련 자료 예시, 4번째는 다시 주장 정리입니다. 첫째, 주장. 토론은 주제의 찬성과 반대 주장으로 시작해요. 꼭 있어야 하는 요소이지요. 2번째는 근거. 주장이 알맞은 근거를 들어 말할 때 주장에 힘이 생겨요. 토론에서는 보통 3가지 정도의 근거를 들면 주장을 펼쳐요. 3단계 예시, 관련 자료이죠. 설명입니다. 직접 겪어본 경험이나 책, 신문기사, 전문가의 의견 같은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여 설득력을 높여요. 4단계 다시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밝히며 마무리하지요. 주장은 찬성, 반대해야 하고 근거는 왜냐하면 설명을 예를 들면 정리는 그래서 뭐뭐 해야 합니다. 입니다. 레토가 파악한 대로 신혼 아저씨는 4단 논법으로 자기 주장을 밝혔어요. 즉 먼저 자기 주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근거를 댄 뒤 예시나 경험 등의 설명으로 설득력을 높인 다음 다시 주장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4단 논법을 쓴 거지요. 레토가 오디세우스의 계략에 감탄하고 있는 사이 트로이인들은 벌써 목마를 끌고 성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트로이 성 안에서는 목마를 위한 의식이 치러졌어요. 온종일 잔치가 계속되고 노래와 환호 속에 의식이 치루어졌지요. 밤이 돼서야 잔치는 끝이 났고 모두들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로이인들 사이에서 눈을 뜬 채 모두가 잠들기만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논과 레토였지요. 시논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목마를 향해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목마에서 나무 뚜껑이 열렸고 숨어있던 그리스 군이 줄을 타고 내려왔어요. 수십 명의 그리스 정예군은 성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아가멤논 총대장의 지시에 근처에 숨어있던 그리스군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돌격하라! 트로이군을 무찔러라!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그리스 군사들을 보자 트로이 군사들이 혼비백산했어요. 그리스군이 쳐들어왔다! 성 안은 곧 불바다가 되었어요. 트로이 군사들은 대부분이 목숨을 잃거나 겨우 성 밖으로 도망갔어요. 그제야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와 지도자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카산드라의 말이 옳았구나. 하지만 뒤늦게 후회한 듯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트로이 성은 그리스군 수중에 떨어지고 10여 년간에 걸쳐 계속된 트로이 전쟁은 끝이 났답니다. 영웅이 되어 돌아온 네토, 영웅이 되어 돌아온 네토. 오디세우스 장군은 목마를 만들고 전쟁을 승리하는 데 큰 성공을 세운 하네스 아저씨와 네토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배가 그리스에 닿자 집까지 편하게 가라고 마차까지 내주었지요. 고향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반기며 달려왔어요. 네토가 돌아왔다. 엄마와 동생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네토를 반겨주었어요. 엄마와 동생 네토는 서로 끌어안고 말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엄마가 네토의 몸 구석구석을 보며 물었어요. 네토,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멀쩡해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아들 네토를 바라보며 엄마와 동생도 밝게 웃었어요. 반겨주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엔 네토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토는 엄마와 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광장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나누었어요. 네토, 어떻게 영웅이 되어 돌아온 거니? 피노스의 질문에 네토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토론을 하자고 했거든. 뭐? 토론? 어떻게? 레토는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토론에 대해 배웠던 것을 말했어요. 모두가 레토의 말을 들으며 감탄해하고 있을 때 조용히 듣고 있던 아니스가 입을 열었어요. 반론은 어떻게 했어? 아무래도 전쟁터에서 토론을 하는 거니까 반론이 날카로웠을 텐데. 아니스는 수업에서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서도 레토의 눈치를 슬금슬금 봤어요. 레토가 대답하려는데 자넷이 대답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겁쟁이 의견은 꽉 무시해 버리면 그만 아냐? 자넷은 레토와 같이 전쟁에 나가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친구이기에 아니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레토는 자넷을 향해 웃어 보이고 나서 말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반박해야지. 잠깐. 코를 파고 있던 피노스가 한 손을 들고 나서 말했어요. 반론이란 반박이 다른 말이야? 거의 같은 말로 쓰여. 그런데 코판 손으로 날 만지지 마. 레토의 말에 친구들이 까르륵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배고프다. 오디세우스가 좋은 마차를 내주기는 했지만 먼 길을 왔던 터라 레토는 배가 고팠어요. 레토, 조금만 참아. 곧 마을 잔치가 열릴 거야. 마을 잔치?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과 너 그리고 하네스 아저씨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준비한 잔치야. 자넷의 말이 끝나자 피노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돼지도 잡았어. 맛있는 바비큐가 기다린다고. 모두가 들뜨고 신나 하는데 아니스의 얼굴만 어두웠어요. 아마도 레토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했던 토론 토론인 듯 했어요. 아니스는 우리가 어려서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레토는 아니스에게 지난번 토론에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뿐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넷이 매서운 눈으로 아니스에게 말했어요. 아니스, 너는 마을 잔치에 올 필요 없어. 그 말을 듣고 레토가 한마디 했어요. 자넷, 네 주장에 오류는 없다고 생각하니? 오류? 지금 토론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스가 마을 잔치에 오면 안 된다는 네 말은 오류에 빠진 것 같아. 자넷은 억울한지 입을 삐죽였어요. 레토, 잊었어? 아니스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마을 잔치에 오면 안 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 상대를 설득할 힘이 떨어지는 걸 오류라고 하잖아. 네 말은 분명 오류에 빠졌어. 자넷의 얼굴이 붉어지자 레토가 말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잖아. 모두 친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지내자. 역시 레토는 영웅이야. 자, 그럼 마을 잔치가 열리는 공원으로 가자. 가자. 레토는 친구들과 함께 공원으로 향했어요. 레토, 왜 이제야 오는 거냐? 술 냄새. 레토는 하네스 아저씨의 입에서 풀풀 풍겨나는 술 냄새에 코를 막고 인상을 찡그렸어요. 하하하, 아저씨가 기분이 좋아서 한잔했단다. 너는 바비큐와 과일 주스를 먹도록 하렴. 와우. 레토는 식탁에 앉아 바비큐를 집어들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한 입 먹었는데 하네스 아저씨가 물었어요. 여태 밥도 안 먹은 거니? 네. 대체 뭐 하느냐고. 친구들과 전쟁에서 벌인 토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네스 아저씨는 레토의 머리카락을 장난스럽게 마구 헝클어뜨리고 나서 말했어요. 네가 토론에 재미가 들렸구나. 네, 토론은 정말 재밌고 유익한 것 같아요. 레토가 웃자 하네스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래도 토론을 계속하게 되니까 배운 게 많지. 네, 토론을 하면서 좋아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레토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면서 말했어요. 첫째는 말을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할 때는 진짜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안 떨고 토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좋아진 건 뭐냐? 다른 사람의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따져보면서 들으니 남의 말을 잘 듣게 되었어요. 하네스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네토가 말을 이었어요. 근거를 들어 내 주장을 펴다 보니 글을 쓸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단순히 내 생각 주장만 앞세운 글을 쓰곤 했거든요. 하고 레토가 전쟁 중 토론을 통해 많이 우리 레토가 전쟁 중 토론을 통해 많이 성장했구나. 하네스 아저씨는 레토를 칭찬한 뒤 크게 웃었어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크게 외쳤어요. 우리 모두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네토에게 큰 박수를 쳐줍시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일어나 네토를 향해 박수를 쳐 주었어요. 토의와 토론 학습을 하면 좋은 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생각이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네 번째는 평소 관심을 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겠고 다섯 번째는 발표하는 태도를 알게 되고 긴장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고 여섯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가 있고 일곱째는 토의 토론 수업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였던 것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고 여덟 번째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습관이 만들어진답니다. 오류의 종류. 반박을 할 때는 상대의 논리적 오류를 찾아서 반박할 수 있어요. 토론에서 주장의 앞뒤가 잘 맞지 않으면 상대를 설득하는 힘이 떨어져요. 논리적 오류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나 억지스러운 주장을 말하지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몇 차례 특수한 사례를 토대로 정말 모든 경우나 다음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가 있겠고 힘에 의존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지위, 관직, 학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두렵게 하여 자기 주장을 이루려는 오류가 있겠고 또한 부당한 대비의 오류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생기는 오류가 있겠고 또 개인 관계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정 때문에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토론을 하면 좋은 점은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토론을 하면 여러모로 나의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토론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말을 잘할 수가 있고 또 잘 들을 수가 있고 글을 잘 쓸 수가 있고 어려운 자료도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자료를 찾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답니다. 철학자와 작가에게 배우는 토론의 기술을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략 3단 논법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이 짜임새를 갖추도록 만든 사람이라고 알려졌지요. 그가 대표적으로 주장한 3단 논법은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논법이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참이므로 결론인 세 번째 문장도 참이 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 3단 논법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 중 하나를 생략한 것은 생략 3단 논법이라고 한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실천적 3단 논법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 사용하는 덜 엄격하고 부드러운 3단 논법이라는 뜻이죠. 3단 논법의 문장을 생략 3단 논법으로 고치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은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와 같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없애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생략 3단 논법은
광고나 논술문, 보고서와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답니다. 쇼펜하우어의 뻔뻔한 토론술. 본래 의학을 전공했던 쇼펜하우어는 독학으로 철학을 공부했고 무척 까다로운 성격이었어요. 그는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이 책에는 토론을 위한 정당한 기술뿐 아니라 토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술수들까지 담겨 있어요.